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액의 물리적 특성 챕터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 용액의 형성 과정과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용해 과정은 결국에는 용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용해 과정 속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어떻게 어, 되는지에 대해서 열화학적인 관점에서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해 과정을 여러분들 일단 들여다보면요. 용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자, 용질과 용매가 섞여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용질과 용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용해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용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잠깐 이전에 배웠던 그 상변화 과정에서의 용어를 하나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용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용융은요, 어떤 한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물질의 상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용해는요, 역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다른 게, 서로 다른 물질이 어느 한 물질이 다른 물질 속으로 침투해서 새로운 분자 간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용해 과정입니다. 따라서 용해 안에는 서로 다른 물질, 용질과 용매가 포함된 개념이고요. 용융은 그거와는 완전히 관련성이 없이 한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을 용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 비슷한 듯 하지만 절대로 다른 단어이고 다른 의미를 갖는 물리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용해 과정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 지난 챕터에서 배웠었던 분자 간 상호작용 11장의 분자 간 힘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의 첫 번째 영상에서 다양한 분자 간 힘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분자 간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이 용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용해 과정을 보시면 일단은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용융이라는 단어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용해라고 하는 단어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용질이 용매 속에 균일하게 섞여 들어가는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작동합니다. 일단은 용질이 뭉쳐 있을 때, 그 다음에 용매들끼리 뭉쳐 있을 때, 또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만들어진 용액 속에서의 용매와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는데, 자,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자, 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질이 스스로 안정적으로 뭉쳐져 있어요. 하나의 분자들 또는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가 용질인데, 이 용질을 들여다보면 이 노란색, 주황색 공들 하나하나가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분자들은 분자들끼리 서로 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단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용매는 제가 파란색 공으로 표시했는데, 파란색 공에 해당하는 용매들도 자기네들끼리 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인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용질 상태가 이런 상태이고요. 처음에 용매 상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모박스, 노란색 네모박스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최종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여서 용액을 만들어낸 상태, 이러한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용액의 상태를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 중간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용질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팽창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팽창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용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용질들 사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상황, 이게 뭘까요? 분자 간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면 분자 간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그 인력의 크기를 극복해야만 이러한 상태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때 에너지 출입을 델타 H1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델타 H1은 어때요? 0보다 커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용질은 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용질 분자들 사이에 분자 간 상호작용,
다시 말하면 분자간 상호작용이 인력이죠. 자, 이 인력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주입이 되어야만 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용매도 결국엔 용매 분자들 사이의 분자간 상호작용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 극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입시켜야 되는 에너지를 델타 H2라고 하면, 자, 델타 H2도 역시 0보다 커야 됩니다. 분자간 상호작용의 에너지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의 그 에너지가 출입이 돼야 되겠죠. 그 힘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그 흡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델타 H2도 역시 0보다 큽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중간 과정, 용질과 용매가 둘 다 이렇게 분자간 상호작용을 극복해서 퍼트려져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용질과 용매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용액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때 용매와 용질 사이의 섞임의 과정에서의 열의 출입을 델타 H3라고 하면, 델타 H3는 어떨까요? 부호가 0보다 작을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요. 자, 용액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용액 안에는 용질과 용매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분자간 힘을 통해서 서로 결합하고 있을 겁니다. 결합이 아니라 서로 뭉쳐져 있을 겁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호작용을 극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상호작용을 이제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이겨내는 힘이 에너지의 형태로 주입이 되면 다시 용질과 용매 상태에 퍼트려진 상태로 들어가겠죠. 다시 말하면 용액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용질과 용매를 이렇게 분리해 놓는 과정으로 가려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흡수가 돼야 됩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반대 과정, 퍼트려져 있는 용질과 퍼트려져 있는 용매가 서로 섞여서 용액으로 되는 과정인 엔탈피 출입이 델타 H3가 될 때 얘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처음 용질과 처음 용매가 가진 에너지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 최종 용액 상태까지 가는 동안 열의 출입을 우리가 계산해보면 그 열의 출입이 바로 델타 H 용해라고 해서 용해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용해열은 용해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용질이 용매로 녹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여러분들 헤스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이 중간 과정을 다 더한 에너지의 값이 되는 건데 델타 H1부터 델타 H3까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델타 H 용해 그리고 용해 열 또는 용해 엔탈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용해 과정은 항상 엔탈피 변화가 어떨까요? 0보다 클까요? 0보다 작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겁니다. 자, 용해 과정은 당연히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안정화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고, 용해 엔탈피는 당연히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니까 0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실은요, 서로 다른 힘들 사이에 경쟁에서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경우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자, 이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용질과 용매가 있을 때 얘네들이 서로에 대한 인력이 있을 건데, 이 인력과 그 다음에 용질 용매에 대한 용액 안에서 용질 용매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건데요. 그 인력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용질과 용매 사이의 힘이 서로 상호작용에는 힘의 크기가 크면 용질과 용매 상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면 델타 H3가 훨씬 더 큰 음의 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용해 엔탈피는 0보다 작은 값이 돼요. 자, 만약에 델타 H1과 델타 H2가 델타 H3보다 작으면, 자, 이 값이 작으면 델타 H3가 이제 음의 값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자, 음의 부호를 갖기 때문에 델타 H 용해는 당연히 0보다 작은 상태가 돼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작아요.
그러면 델타 H3가 0보다 작더라도 걔의 크기가 델타 H1과 델타 H2에 비해서 작은 상태. 제가 여기 지금 부호를 잘못했는데요. 부호가 0보다 큰 상태입니다. 델타 H3보다 이쪽 델타 H1과 델타 H2가 큰 상태예요. 자, 이 상태면은 델타 H 용해열이 어떻게 돼요? 용해열은 0보다 큰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질과 용매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 용액이 된 상태가 에너지적으로 더 위에 존재하는 거죠. 에너지적으로 더 위에 존재한다는 건 더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 약간 예리한 학생이라면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갈 때 녹아서 용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용액을 만들어지면 결국에는 더 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고 더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액의 에너지 상태가 더 낮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그림에서는 왼쪽의 상태인 거죠. 이 상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델타 H 용해는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엔탈피의 변화가 0보다 작으냐, 0보다 크냐만 가지고 이 과정이 쉽게 일어나느냐, 쉽게 일어나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뒤쪽에 16장, 17장 정도 이제 줌달이나 레이먼드 창의 교재에 따라서 챕터 번호가 다른데 이 정도의 그 챕터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유에너지라는 걸 배워요. 잠깐만 30초만 이야기하면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해서 델타 G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델타 H-T 델타 S라고 하는데 이 델타 G가 0보다 작은 과정을 우리는 자발적 과정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용질과 용매가 서로 섞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용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발적 과정이에요. 근데 이 자발적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결정하는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엔탈피 변화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엔탈피가 포함되어 있는 깁스 에너지 식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델타 S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건 엔트로피의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지고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자발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델타 H 용해열이 0보다 크니까 사실은 용질과 용매가 따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에 비해서 용액을 만드는 상태는 사실은 에너지적으로 흡수해서 불안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엔트로피까지 고민을 해보면요. 델타 G는 0보다 작은 상태가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반응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용해의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용액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연력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분자 간 상호작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 과정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용질이 있고 용매가 있는데 용질들끼리의 자기 자체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용매들 자체 분자들끼리만 하는 상호작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질과 용매가 서로 섞이면서 상호작용한 용질, 용매 상호작용이 용액 안에서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열화학적으로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용질을 분자를 상호작용을 극복하고 용매 분자의 상호작용을 극복해서 이렇게 퍼뜨려 놓는 과정 델타 H1과 델타 H2는 0보다 큰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 이 개념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얘네들끼리 뭉쳐져 가지고 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델타 H3는 0보다 작은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델타 H3가 0보다 작을 때 오른쪽의 경우에도 역시 0보다 작은데 이 0보다 작은 정도가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에 비해서 작으면 전체 용해열은 0보다 큰 거고 델타 H3가 더 음의 방향으로 더 훨씬 더 큰 값을 가지면 용해열은 0보다 작은 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어나가서 그렇다면 이 용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용해가 잘 일어나는지 다시 말하면 용질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녹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요. 분자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끼리끼리 섞인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분자의 크기라든지 분자의 유형 또는 분자가 가진 극성, 비극성 이러한 성질들에서 비롯돼서 그러한 성질들이 비슷한 것끼리 잘 섞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비극성 분자는 비극성 용매에 같이 잘 섞여요. 비극성 분자들끼리는 서로 간에 분자 간 상호작용을 이제 서로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비극성과 극성 분자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약해요. 마찬가지로 극성과 극성은 또 다시 잘 섞여 들어갑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따라서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녹아요. 이걸 한마디로 쓰는 게 끼리끼리 섞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 화합물은 극성 용매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가장 큰 상호작용이 이온 폴스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온 폴스는 너무나도 센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얘는 제가 분자 간 상호작용의 엄밀한 의미에서 포함시키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이폴 폴스도 있고 한데 이온 다이폴 폴스가 상당히 셉니다. 이온 다이폴 폴스가 분자 간 상호작용에서 상당히 센 상호작용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온 폴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굉장히 약한 상호작용이죠. 근데 이온 다이폴 폴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온 화합물이 극성 용매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구조나 분자의 성질이 비슷하면 잘 섞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중요한 인자, 중요한 요인은 뭐가 있냐면 압력이 있고 온도가 있습니다. 자, 압력은요, 고체, 액체에 대한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로 이렇게 물질의 상에 따라서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요, 압력을 가하든 가하지 않든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압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기체는요, 왜 그러냐면 고체나 액체는 압력을 가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응축된 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이상 걔네들의 고체와 액체 물질 자체가 갖는 그러한 부피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따라서 기체의 용해도는요, 압력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용액이 있습니다. 용매가 있고요. 이 안에 피스톤으로 눌러놓고 있는데 여기에 기체들이 있어요. 기체 분자들이 이 빈 공간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피스톤을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기체 분자들이 이제 자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용매로 더 녹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매가 차지하는 공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위에서 가하는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 같은 경우는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도가 더 증가합니다. 자, 이 기체의 용해도를 압력에 비례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례하는 관계식을 정리한 게 바로 헨리의 법칙이고요. 헨리의 법칙에 따르면 C는 KP라고 정리를 하는데요. 그냥 1차 함수로 비례를 해요. 여기서 C는 뭐냐면 용해도예요. 용액에 녹아있는 기체의 농도입니다. 이제 기체 농도를 몰 농도의 단위로 몰 퍼 리터의 단위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용액 안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몰수예요. 자, 이거는 K 곱하기 P입니다. 여기서 K는 이제 다양한 용액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그냥 고유의 상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K 값은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K의 상수의 단위가 몰 퍼 리터 ATM이고요. 끝에 있는 P는 당연히 프레셔에 해당하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인 ATM을 대입하면 ATM 없으면 몰 퍼 리터라고 하는 간단한 단위가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농도예요. 이 식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용액 안에 녹아 들어가는 기체의 농도는 뭐에 비례한다? P,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용액 위에 존재하는 기체 용질의 분압이라고 써 있는데 결국엔 이 시스템 안에 용매가 있고 용매 위에 있는 이 공간 안에 기체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기체들이 만들어내는 부분압, 그 부분압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부분압이라고 할게요? 자, 용매를 채우고 이 개 안에 넣어 놓으면 용매가 만들어내는 압력도 있겠죠. 용매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증기압이 있을 텐데
이 안의 압력은 사실 P라고 하면 토탈 전체 압력이라고 할게요. 토탈이라고 하면 이 P 토탈은 뭐랑 뭐의 합이에요? 실제 이 용매의 표면에 존재하는 기체의 압력과 그 다음에 용매의 구분합, 증기압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헨리의 법칙에서 여기 있는 P는 뭐냐면요. 바로 기체의 부분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뒤에 가서 헨리의 법칙을 이용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에 의해서 용해도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고체와 기체에 대해서 용해도를 또 역시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고체의 경우에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교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표가 있을 겁니다. X축이 온도이고요. Y축이 용해도라고 해서 뭐 용해도의 단위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램 용질의 그램수를 물 속에 녹였다고 했을 때 100g의 물 안에 녹였을 때 용해도가 정리된 게 있습니다. 고체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소듐 나이트레이트다. 그럼 이렇게 NaNO2, NO3입니다. 이런 그 화합물들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증가하는 걸 그래프를 보여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다양한 물질들이 증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소듐 설페이트 같은 거, Na2SO4 같은 거 또는 뭐 세슘 설페이트 같은 거 있어요. Ce2SO4 3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합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좀 감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를 가하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체는 어떤가요? 기체는 온도 증가시키면요 용해도 무조건 떨어져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콜라 생각해 보세요. 탄산음료. 자, 탄산음료에서 자, 캔이 있습니다. 똑같은 콜라 캔이 있어요. 콜라 캔이 있는데 그 안에 콜라가 이 정도 채워져 있겠죠. 동일한 콜라 캔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뭐 5도씨의 냉장고에다가 보관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그냥 25도씨 상온에다가 바깥에다가 냉장고 바깥에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캔 뚜껑을 까자마자 기체가 많이 빠르게 분출됩니다. 그리고 얘는 캔 뚜껑을 까도 시원한 5도씨 냉장고에 있었던 거는 기체가 빠르게 분출이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25도씨 상온에 있었던 것들은 이 안에 이산화탄소, 탄산이 있었죠.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들어있었는데 얘네들이 25도씨에 노출되니까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기체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용매, 그러니까 콜라 속에 녹지 못한 기체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가 되죠. 근데 5도씨가 되면 똑같은 이산화탄소라고 해도 이 콜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고 상대적으로 이 비어있는 공간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적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더 적고 오른쪽은 25도씨에 노출된 콜라 캔에 비어있는 공간에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지 못하고 방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캔 뚜껑을 열면 바로 이만큼의 기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콜라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덜 시원하고 김도 빠졌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기체의 용해도가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표적으로 이제 압력과 온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용해도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 압력과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해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떠한 압력 조건이라든지 온도 조건을 무조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용해도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압력이나 온도가 명시가 되지 않으면서 용해도를 이야기하면 뭔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체는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있고 여기가 용해도라고 할 때 용해도가 온도가 증가할 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연습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가 제가 아까 기체의 분압에 의해서 용해도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그 관계식을 헨리의 법칙을 통해서 정리가 된 건데요. 헨리의 법칙은 C는 KP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헨리의 법칙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5도씨에서 탄산음료병 안에 4.5 atm의 CO2 기체가 액체 표면 위에 있도록 담았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25도씨. 자, 25도씨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런 화학 문제나 과학 문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숫자를 실제로 계산에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 계산에는 활용할 필요 없고 그냥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25도씨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요, 온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체의 용해도가 달라지고 여기 헨리 상수라고 하는 것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때 주어져 있는 25도씨는요, 실제 여러분들이 계산에는 활용하지 않는 어떠한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온도 조건이에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제를 더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요. 자, 대기 중에 CO2의 부분압이 갑자기 대기 중에 CO2 부분압이 나왔습니다.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이라고 가정한 후 병을 열기 전과 후에 탄산음료 안에 녹아있는 CO2의 평형 농도를 계산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병을 열기 전과 병을 연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병을 그냥 컵처럼 그릴게요. 컵처럼 그리는데, 자, 여기에 탄산음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콜라라고 해도 돼요. 콜라라고 써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자, 병 음료 안에 액체 표면 위에 4.5 atm의 이산화탄소가 채워지게 한 거예요. CO2 자체의 압력이 4.5 atm의 CO2고요. 얘를 이 콜라 표면에다 놓고 그냥 뚜껑 닫은 겁니다. 뚜껑 닫았어요. 이렇게 밀폐시켰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분명히 CO2 분자들은, 자, CO2 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부 녹아 들어갈 겁니다. 그쵸? 녹아 들어갔을 때 이때의 CO2의 농도, 이 C는 아까 헨리 법칙에 있는 C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병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열어버리면 연후의 CO2의 농도를 구하래요. 자, 연후의 CO2의 농도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똑같은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고 똑같은 양의 콜라가 있어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왼쪽 그림과 똑같은 상태예요. 근데 병 뚜껑을 열어버렸다는 거는 결국에는요, 콜라 속에 녹아있는 CO2가 밖으로 방출될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CO2가 없는 콜라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들어 있지 않은 콜라가 있는데 그 콜라를 뚜껑을 열고 그냥 대기 중에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뚜껑이 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경우에요. 그러면 대기의 CO2는 지금 현재 부분압이 어떻다고 했어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이에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의 CO2가 여기에 지금 대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CO2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CO2들이 일부 여기로 녹아 들어갈 겁니다. 맞죠? 확산돼서 녹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왼쪽의 경우에는 4.5 atm으로 그 CO2를 가하면서 뚜껑을 막아 놓은 거고, 오른쪽은 뚜껑이 열렸다고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의 CO2 조건에 노출된 거, 노출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보면 4.5 atm 조건의 CO2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뚜껑 닫아놓고 다시 열었을 때 어떻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그 말은 즉슨 그냥 콜라를, CO2 녹아있지 않은 콜라를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의 CO2가 들어가 있는 대기 중에 노출시켰을 때 녹아 들어간 CO2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풀어보면요, 왼쪽의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다 끝났어요. 왼쪽은 CO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5.0 곱하기, 자, KP인데 K는 여기 좀 주어져 있습니다.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 ATM이고, 곱하기 이
CO2의 부분함이 4.5 atm이죠. 이거 계산하면 atm 없어져서 몰퍼리터 단위의 CO2의 몰 농도가 나옵니다. 계산값 나오겠죠. 자, 오른쪽은 어떨까요? 오른쪽은요. 자, CO2가 가득 채워서 콜라 속에 녹였다가 뚜껑 열었으니까 CO2가 어느 정도 나갈 겁니다. 그쵸? 방출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콜라캔 딱 까면은 따라서 그 캔 까가지고 컵에다 따르면 어떻게 돼요? 기포가 막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나가죠? 그게 CO2가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무한정 CO2가 다 날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이미 CO2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CO2가 콜라에 압력을 가하면서 콜라에 녹아 들어갈 거예요. 물론 그 양이 엄청나게 적은 양이죠. 자, 그 값을 계산해 보면 CO2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 ATM이고 곱하기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ATM의 대기 중의 CO2의 압력을 곱하면 되겠죠? ATM 없어지면 몰 퍼 리터 단위가 나올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헨리의 법칙을 적용한 기체 용해도 계산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았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용액의 형성 과정에서 용질과 용매 사이에 상호작용, 그 다음에 용질 안에서의 용질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 용매 안에서 용매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 이러한 여러 상호작용에서 변화를 일으킬 때 필요한 에너지 또는 주입되어야 되는 에너지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열화학적 관점에서 에너지의 출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그 용해 과정에서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번 수업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따라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의 두 번째 영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12장에서 핵심으로 다루는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